오늘부터 매일 정리 노트가 진도별이 아니라 전범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 진도별로 나올 때보다 몇 개가 좀 덜 나올 거예요. 개수가. 더 뭐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진도별로 나오는 건 한 5분의 한 2에서 반 정도만 맞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지금 한 반 정도만 맞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지금에서 문제. 어떤 문제든 반 정도만 맞으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50점대에서 합격하세요. 모의고사. 네? 50점대 맞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하시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네, 안 믿겨져요. 저는 10수년을 봐왔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네. 그 기적의 현장에 산 증인입니다. 제가. 네. 참 신기해요. 보면. 네. 맨날 50점대, 40점대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딱 시험 보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서 합격자면 온갖 치장을 해서 나타나셨어요. 미장원 가서 한 3시간 앉아 계셨다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예. 합격자분이 보면 아주 깜짝 놀라죠. 예. 이분이 그분인가 싶을 정도로. 예. 특히 여자분들은 전혀 못 알아봐요. 저분이 누구시지? 뭐 이렇게. 온갖 치장을 하고 오시죠, 합격자분이. 아직 늦지 않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네. 걱정이 자신의 점수와 정신을 좀 먹는다 그랬습니다. 네, 걱정.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첫째로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라고 그랬고요. 폭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건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자, 첫째,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공박을 포함한다. 그랬죠? 세 번째,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요건은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규정. 첫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세 번째, 시가와의 차익이나 시가와의 배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의 폭리의사. 자, 폭리자는 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함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만 된다.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된다. 따라서 궁박경설 무경험 따위를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 네. 그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에 적용 안 된다. 경매도 적용 안 된다. 그러나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면제,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효과와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만 반환 청구 못한다. 마지막으로 무효행위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으나 무효행위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 그런 것들이 뭐랬어요? 이게 기억나시면. 문제가 지금 제가 떠들었던 것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17번에 1번 답이죠. 이번 세 가지가 모두 요구되는 거 아니다. 3번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4번 심적 원인도 궁박이 된다. 5번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본 경무대. 네,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5번에 보니까 경무대 이렇게 돼 있죠. 궁본 이렇게 되죠. 오른쪽. 너무나도 쉽지요. 18번의 기억 X. 피해자가 궁박하다는 걸 폭리자가 아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의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폭리자의 인식이 뭐예요? 폭리자가 아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플러스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니은 경매 증여 성립할 수 없다. 디귿 주관적 가치인 시가와의 차이나 배율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리얼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음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부재소 합의. 부재소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합의 보는 거예요. 합의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 그리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이게 부재소 합의예요.
합의도 계약이죠.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공정하다면 나중에 유무효를 다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두 개. 자, 19번에 A, D 무경험 추정 안 돼. B, 거래가 피해자의 경설 또는 무경험 따를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당사자가 궁박해야 되며. B는요, 거래, 말이 좀 이상하죠. 거래 피해자가 당사자가 궁박해야 돼요. 근데 꼭 궁박이 아니라 경설 무경험해도 되죠. 근데 궁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는 더 웃겨.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궁박은 어디로 가고? 아, 그렇죠? 앞뒤가 잘 안 맞죠, 표현 자체가. 아마 이건 뭐예요? 그리고 제끼면 되는 거죠. 결국 B는 궁박, 경설,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C, 심적 원인에서 기회되는데 무경험이 틀렸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A, B, C 틀렸네요. D, 경무대. 아, 옳은 지문이군요. E, 증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네요. D, E. 다 똑같죠, 지금 지문이? 불공정한 법률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이 아파요. 2번 틀렸죠. 21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 및 불공정한 행위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어. 주둥이 아파. 1. 증여.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2번은 불법 언행급여를 말하는 거고요. 3번은 비허가 구역이니까 중간생략 증기는 유효라 그러면 되고요. 4번은 부적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처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은데요. 부첩계약에 터잡아서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준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그 처백에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고요. 따라서 소유권자인 첩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라고 나눠야 되죠. 근데 양당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자, 이 정도 불공정한 법률이 이제 절대로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올해 불공정한 법률이 나올 때가 됐어요. 22번, 23번 쭉 이제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22번 갑은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후에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매도했다 해서 이건 적극가담은 아니니까 이거 반사회 질서이나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3번처럼 두 번째 줄에 23번 보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 여기까지라면 이거는 반사회 질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샀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사회 질서는 아닌 거예요. 22번은. 옳은 것 골라라. 1.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옳은 답이죠. 이게 원칙이고요. 요게 옳은 답이고 요게 원칙이고 이렇게 됩니다. 2번은 뭐 계약 체결만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3번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 질서행위 문제가 생기죠. 4번 제2매수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악의 플러스 적극 가담이 있어야 되니까. 5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전득자는. 그거 조심하셔야 그랬어요. 예?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서 못 돌려받아야 정상이지만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조심하셔야 그랬어요. 아까 그 부첩계약에서 첩과 거래한 사람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예? 부첩계약에서는 넘겨준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하니까 첩에게 소유권 기속되고 이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중매매는 달라요.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넘겨준 등기를 돌려달라 소리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제1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이렇게.
5번 X.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23번.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제1매매가 있고 제2매매가 있는데 병이란 놈이 적극 가담해서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됐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효과. 병등기 무효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좀 전에 봤다는 거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번도 틀린 게 3번이 되는 거예요.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기에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X. 답으로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22번에 그 5번 하고요. 틀린 거죠? 23번에 3번 하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23번 1번 무효고요. 2번 얘가 이 부동산이 꼴배기도 싫은 경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하기 싫은 경우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에게 무슨 책임 추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게 2번이고요. 4번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5번 또 나왔네.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이라도. 단순화시켜갖고 이해하시면 돼요. 24번도 마찬가지죠. 갑은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의 적극권유로. 그런데 정은 병으로부터 이제 제3자 전득자까지 나왔어요. 1, 2, 3번 다 봤던 거고 4번 갑은 병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찾아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갑은 안 된다. 불법 임금이니까. 갑은 안 된다. 5번은 적극가담의 뜻. 25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적극가담에서 또 나왔어요. 옳은 것 고르랍니다. 1번 강행법규 위반 아니에요.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2번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을은 아직 소유자 아닙니다. 3번 은 직접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정 안 된다 그랬어요. 5번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불능당시 시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라고요? 불능당시 시가. 한 번은 변론 종결 당시로 나온 적이 있고요. 한 번은 계약 당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 내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냥 이 미친 개또라이들이 아유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또라이라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그렇죠. 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기억하자. 불능당시 시가.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다? 불능당시. 그것만 딱. 25번은 5번은 이제 그게 조금. 26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대금 1억 원에 팔기로 하고 잔금을 수령했는데 병한테 1억 2천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까지 넘겨줬다. 기억. 어이구 세 번째째로 뭐라고 났어요? 현재 부동산 시가예요. 자주 확 나죠? 다행히 우리는 바로 직전에 외웠어요. 예, 불능당시 시가. 현재 당시가 아니라. 니은은 계약 체결만으로 을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X. 디귿 반사의 질서가 뭐냐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니까 X. 이 제2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인의 위매인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요. 대리인 적극가담은 누구 적극가담하고 똑같아요?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똑같으니까 무효다라고 해야죠. 이를 X. 미음 갑병간 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 병으로부터 전득자 정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정은 갑병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은. 정이 만약에 갑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정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장 못한다니까. 말이 이렇게도 나온다 그랬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갑병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온다. 그 표현도 좀 조심하세요. 미음, X. 비읍,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존 채권하라는 뭐 유치권? 뭔 유치권? 우리 이중매매에서 유치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결연 관계가 없는데 뭔 유치권이에요? 개나 주라 그래요. 비읍 X. 옳은 게 없네요? 없어요. 최근에 27번 이런 형태로 기출이 자주 됩니다.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몇 가지 결합을 시킵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입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입방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 자, 그럼 벌써 27번에 갑은 의사가 얼마였는데 98. 표시는 어떻게? 89.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요. 불일치가 있어요. 근데 을이 이에 대해서 상납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을이 이에 대해서 상납했는데 98만 원에 상납한 거예요? 89만 원에 상납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왜?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일단 갑을 사이에는 얼마에 대해서 체결된 거다? 89만 원. 그러니까 갑만 지금 의사 표시가 불일치야. 갑만. 갑과 을의 표시는 일치한 거예요. 89만 원에. 그럼 갑을 간의 계약은 일단 89만 원에 대해서 체결된 거고, 갑이 잘못해서 착각해서 표시를 했다면 갑의 입장에서 뭐가 될 수는 있다. 차고. 계약은 일단 89만 원에 체결된 거예요. 그 X 토지 시가가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158만 원을 주고 팔았다. 이제 이중매매가 결합이 되네요. 158만 원에 병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돼 있나요? 예,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등기까지.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얘는 일단 이거 취소 못 한다니까요. 남의 계약을 왜 지가 취소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타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요 놈이 갖고 있는 게 금전 채권이어야 되고, 금전 채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에? 89만 원에. 3번 을은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왜?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4번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합의는 98만 원 했어요. 당사자 의사가 뭐에 대해서 일치했어요? 98만 원. 근데 표시를 요렇게 했다. 오표시죠? 계약은 98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차고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 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연적 해석은 차고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 4번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번 만일 갑이 적극 가담했다. 근데 선의 정이 넘겨받았다. 또 나왔죠. 결국 답은 여기로 기각이 되는 거예요.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답은 5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중매매가 해석과 관련된 문제하고 결합시키고 뭐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위까지가 이제 범죄행위 목적과 관련된 요건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거 관련된 각종 판례 및 사례 형태의 문제. 딱 요 정도 유형으로밖에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렇죠? 사례 형태로 나올 만한 건 이중매매하고 뒤에서 보시게 되는 오표시 무효원칙 사례 형태 정도. 불공정한 법률이가 사례 형태로 나온 건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딱 요 정도만 나오니까 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두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28번 법률행위 해석. 자, 해석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고, 그렇죠?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가 하나가 28번의 1번 판례죠. 뭐예요 이거?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계약은 을과 병이 했는데 계약서에는 갑과 병이라고 써 있을 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인이냐 이거부터 결정돼야 된다 그랬죠. 특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냐를 확정하는 것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을이 진정한 대리인이냐 아니냐, 즉 을의 대리권 존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을인지 갑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의 존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왜? 대리권의 존부는 확정된 다음
대리권의 존부는. 뭐 누구라고 확정된 다음 갑이라고 확정한 다음 일단 갑이라고 확정한 다음 갑이라고 확정을 했으니까 갑이 당사자죠. 그럼 을은 대리. 을이 대리라면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있다면 유권대리 없다면 무권대리. 그러니까 을이 대리권의 존부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확정한다? 해석을 통해서.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자연적, 불일치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규범적 이렇게 되겠죠. 1번 봅니다.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일치한 대로. 그렇죠? 옳은 지문이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진위를 밝히는 것.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4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반환하게 쓰음이 아니고 인정함. 이건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말을 딱 보고 나중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의미는 규범적으로 우리 판례할 때 그 문구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보장해 주겠다는 정도. and 그걸 방해했을 때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겠다는 정도. 임대인이 방해.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금 이런 경우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원칙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시. 이게 규범적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상대방이 지금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일치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규범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죠? 또 하나는 얘가 아예 없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마지막으로 오표시. 이런 것들이 자연적 해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5번을 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는 표시가 아니라 뭐 내심적 의사. 5번 X.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29번에 2번 보세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표시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23번에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29분의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하는 거 좀 전에 뭘 갖고 해석했어요? 범죄행위 해석 갖고 확정했어요. 근데 해석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틀렸죠? 틀렸어. 3번은 우리 약관 해석에서 봤어요. 약관의 의미가 불명하면 작성자 불이익. 4번은 105조 사실인관습.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뭐예요? 임의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관습이 있어. 그럼 뭐가 우선한다? 사실인관습이 목, 사, 임, 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목, 사, 임, 신. 다만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네. 당사자가 의사가 분명하면요. 보세요. 요 순서대로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걸로 가려면 이게 불분명해야 돼. 이게 목적이 불분명할 때 사임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이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관습이 있다더라도 이게 분명하다면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다면 당사자 의사여야 한다 그러면 돼요. 의사.
목사 임신이 제가 순서대로 이게 불분명하면 이게 없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순서가.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4번 X. 5번은요. 최대한 협조하겠다가 법적 의미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합격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의상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는 의미,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란 말이죠. 법적인 의미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5번은 규범적 해석 이렇게. 그래서 28번에 4번과 29번에 5번 무슨 해석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다음 중 규범적 해석에 관한 판례가 아닌 것은 해서 요게 규범적 해석으로 나오고 5표시 모의원칙 자연적 해석 판례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겠죠? 규범적 해석이 아닌 것은과 관련해서 골라라 그러면 답으로 자연적 해석이 나올 텐데 자연적 해석 또는 보충적 해석이 나오겠죠. 자연적 해석이 나오면 뭐예요? A 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B 토지라고 잘못 표시.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나오면 합의했는데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축의 소유의 불축의 후유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슨 해석? 보충적 해석이 되는 거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규범적 해석 제끼려면 요거 모든 권리금 인정함,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것들. 자, 30번.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1번에 보면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근데 법률행위 해석은 그 성질이 법적 가치 판단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기관이 어디다? 법원이라 그랬습니다. 법원.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아니에요. 법원 나름대로. 법은 법원이 한다 이랬어요. 그런 법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1번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5번을 보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 감정 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은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구속받는다. 말도 좀 이상하죠? 법원은 구속받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도 틀린 거죠. 1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 2번은 보세요. 아파트 뭐 이런 건 중요한 판례는 아니지만 2번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 분양약정에서 당사자의 분양가격의 결정 기준에서 합의했던 기준들에 의해서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법원이 개입해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해석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신의성실. 해석의 기준을 넘는다는 건 이걸 넘는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마지막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걸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은 우리 키워드 찾자 그랬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한 법령에 적용을 회평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양해다 동그라미를 빡빡. 그럼 뭐예요? 허위 표시. 그래서 제3자는 채무자가 아니다. 즉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의 당사자는 누구다? 형식상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 자금 사용자다. 양해니까. 그렇죠?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누구다? 형식상 명의자다. 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형식상 명의자다. 가끔 하죠. 이런 것들은 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니까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 3줄 4줄 되는 거 읽고 막 머리 쥐 뜯고 있을 때 우리는 양해 하나 딱 까가지고 답을 탁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4번은 아까 봤던 거 두 번째 줄 보니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확정하라.
자, 이제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 사례 형태의 문제들. 31번.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전형적인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각과 의사에 X토지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Y토지라고 잘못 표시하고 Y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항상 여러분들의 착오를 유도할 목적으로 착오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 보면 착오를 일으켜 이렇게. 그럼 착오가 되나 보다. 이 착오는 그 착오가 아니지요. 이 착오는 그 착각이죠. 이건 말 그대로 착각.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한 걸 모르고 있는 착각이 아니고요. 지번을 착각한 거예요. 지번을. 그렇죠. 이럴 때 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한다. Y토지는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Y토지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을과 Y토지를 거래한 병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등기행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계약은 X토지에 성립한다. 그러나 아직 을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대신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이든 을이든 X토지든 Y토지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렇게. 1. 틀린 것 골라라. 4번. 아이고 짜증나. 이거 짜증나.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이제 변별력을 상실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맞추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맞추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요. 빈손으로 맨손으로 오신 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눠주는 거 뭐 사인펜 이런 거 딱 받고 말이죠. 커피도 딱 마시고. 이런 분들이 딱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초고수가 한 분 있고요. 네, 접수만 하고 덜렁덜렁 오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을 외형상 구별이 안 돼요. 그 두 분은 외형상 구별이 안 돼요. 네, 구별이 안 돼요. 어떨 때 구별돼요? 1교시 끝날 때쯤 이제 한 30분 만에 훅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전혀 준비 안 하신 분들이고 한 10분쯤 남았을 때 다 끝내고 쫙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초고수, 초전적 고수. 먼 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괜히 남의 푸는 거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초고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옆에 앉아있으면 짜증 바짝 나죠. 좀 뭐야 저렇게. 우리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겠군요. 예. 32번 A와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969에 39번지에 있는 100평 갑토지를 막 합의했으나 지번에 착각을 일으켜서 969에 36번지에 있는 100평 일토지. 이걸 또 이제 뭐 969에 39번지하고 969에 36번지를 또 깜빡 읽어갖고 똑같은 걸로 또 깜빡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냥 갑토지를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을토지로 잘못 표시했으니까 31번하고 똑같은 문제. 쫙 이렇게 압축시켰거든요. 문제를. 타당한 것은 1번은 앞부분은 맞았는데 뒤가 틀렸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고 2번은 아예 틀렸고 계약은 갑토지에 성립한다 그랬고 3번은 다 틀렸고 앞도 틀렸고 뒤도 틀렸고 4번은 갑토지에 대해서 관해 성립했고 을토지는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다. 이게 답이죠? 여기 답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이제 33번을 봅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한 점을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으나 청약세는 690만 원. 자, 아까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98만 원, 89만 원하고 똑같죠? 960만 원이 의사예요. 표시는 얼마로? 690만 원으로 표시.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계약은 얼마에 대해서? 690에 대해서. 무슨 해석? 규범적. 규범적. 답은 4번. 만약에 을이 갑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960만 원에 체결된 걸로 본다. 그러면 자연적 이렇게 되겠죠. 자연적. 그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너무나 쉽죠. 34번 계약 당사자 확정. 1번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맞죠? 법률행 해석 문제고.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 명의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그러면 갑이 계약 당사자고 을은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한 거죠. 그럼 일치한 대로 일단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갑이다. 갑이다. 그러니까 을의 대리권 존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다.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다. 2번은 계약 명의 신탁에서 자주 봤죠. 을이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명의로 낙찰. 그럼 갑은 숨어있는 자금 제공자인 신탁자에 불과하고 수탁자 을이 뭐다? 계약 당사자. 수탁자 을이 계약 당사자. 그래서 매수인은 누구다? 을이다. 4번은 금융실명자 하에서는 누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 실명 확인한 자. 금융실명자에서는 누가 예금 당사자라고요? 실명 확인한 자. 따라서 자금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걸 금융기관에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명 확인은 을이 했지만 실제 돈은 갑 거다라는 걸 금융기관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실명 확인한 을이다. 4번 X. 5번 두 번째 줄 첫째 앞 양해라는 말이 또 눈에 딱 보이네요.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을이 아니라 갑이다. 양해니까. 실제로 채무자는 명의 대여해준 을이 아니라 실제 자금 사용자인 갑이다. 이렇게 되겠죠. 갑이다.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법률의 목적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조금 추상적이어서 그 앞부분 뭐 법률 사실이라든가 법률 효과와 관련된 것들, 법률의 종류 관련된 것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 조금 까다롭게 공부를 했지만 용어도 어렵고 문제 자체는 그런 용어 물어보고 이렇게 촌실하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법률의 목적, 특히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이 해석, 요걸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집중되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았다고 해주세요. 네. 의사표시 봅니다. 오늘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는데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의사표시.